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현입니다. 동기, 전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니 뭐 선생님, 이제 동기, 전동기를 시작을 했는데 왜 벌써 마지막인가요?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동기, 전동기는요 제가 한 강 만에 끝을 낼 겁니다. 게다가 그 분량도 굉장히 짧고요. 제가 찝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동기 발전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운동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전동기는 반면에 내가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운동 에너지, 동력을 얻는 것을 우리는 전동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배웠고, 이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계좌를 동기 속도, ns라는 속도로 회전을 시켰을 때 우리가 전기자에서 삼상 기전력을 얻는 것을 우리는 동기 발전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동기 전동기는요, 먼저 이 동기 발전기와 구조는 완전히 동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줘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삼상 전원, A상, B상, C상에다가 삼상 전원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운동 에너지를 이 계좌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얻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기 전동기예요. 이게 동기 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되는데,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에 지금 전기자 도체에 삼상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전기자 도체에 시계 방향으로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회전 자기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회전 자기장 또는 회전 자계라고 하는데, 자, 왜 우리는 이 삼상 전원을 넣어줬을 때 이 전기자에서 회전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 회전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왜 계좌가 회전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형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상이기 때문에 A상, B상, C상에다가 삼상 전원을 넣어주죠. 그때 A상과 B상은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요. 그리고 B상과 C상도 다시 12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12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니까 우리가 넣어주는 기전력, 전류 역시 이렇게 전류 파형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게 A상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하고, 그리고 120도의 위상차 후에 120도의 위상이 지난 후에 다시 I, B의 파형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20도의 위상차가 지나게 되면요, 이번에는 세 번째 C상에서의 IC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도의 간격으로 하나의 파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파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하나의 파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떠한 지점, 제가 이렇게 지점을 총 3가지를 한번 정해놔 봤어요. 이때 각각의 지점 T1, T2, T3일 때 이 전류의 방향을 한번 나타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한 번은 플러스, 그리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극성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교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전류가 플러스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우리가 X 표기로 했었죠. 들어가는 전류는 우리가 나사를 박는 X 표기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는 X 표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반대로 점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이때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 바깥에서 못을 이쪽으로 박는 상황, 그때 점으로 우리는 표기하기로 한다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각각의 지점일 때 A상, B상, C상의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타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T1, T2, T3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자가 있고 전기자 권선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T1일 때 이 A상을 보면요, 지금 양수죠. 지금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B와 C는 모두 음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린 A상은요, 이때 플러스니까 전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B상과 C상은 모두 전류가 나오는 점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상을요, 이때 전류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코일로 A상에서 건선을 넣어줬을 때 반대편 A'에서 건선이 나오니까 이곳은 당연히 전류가 나오고, 그리고 B상의 반대편인 B'은 반대로 전류가 들어가게 되고, C도 반대로 전류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이 권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하면요. 여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자기장이 발생을 하겠고, 그리고 이 밑에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는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T1이에요. 자, 그럼 T2일 때는요. 시간이 더 지나서 T2가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전류가 이번에는 B가 플러스이죠. B가 플러스고 그리고 A와 C상은 모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B는요. 우리가 플러스 전류가 들어가니까 X로 표기를 하고 A와 C는 모두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편 권선이 나오는 우리가 프라임 지점은요. 각각 반대로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요. 회전하는 자기장이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그때 방향이 우리가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했을 때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장은요.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T3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T3는 여기 C가 플러스고요. 그리고 A와 B가 모두 마이너스죠. 그러면 C가 플러스 X가 되고 반대편은 나오고 그리고 B는 나오고 A도 모두 나오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프라임은 모두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기고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겼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일 때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여기는 반대로 이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전력을 넣어줬어요. 기전력을 넣어주고 이렇게 교류 파형을 인가를 했을 때 자기장이 지금 T1일 때는요. 이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T2일 때는 이 방향, 그리고 T3일 때는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상 전원을 인가했을 때 동기속도 ns로 회전하는 회전 자기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회전 자기장을 얻었을 때 우리는 왜 계자가 회전을 하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자기에서 직류 전원을 공급을 하면요. 이렇게 계자가 전자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이 N극, 여기가 S극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전기장 주변에 형성하는 그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전기장이 아니라 전기자에서 형성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만약에 극성이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 자기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기장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여기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N극은요. S극을 좋아하죠. 그럼 S극이 회전을 하면 이 계자도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S극도 N극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따라 회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힘을 어떻게 받냐? 이 계자는요. 힘은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서 이 계자도 똑같이 동기속도 ns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동기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상용 주파수란 것이 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60Hz를 상용 주파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60Hz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요. 1초 동안 몇 번 진동을 했는가? 이걸 우리는 1Hz라고 했었고 그때 60Hz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60번을 진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파형이 1초에 6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의 파형이 나왔을 때 한 바퀴를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럼 60Hz라는 건 결국 뭐예요? 바로 60바퀴를 1초 동안 회전을 한다는 거고 그럼 회전 자기장이 1초 동안 60번을 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1초에 60번을 돌아. 1초에 60번을 도는데 이 NS가 처음에 얘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이 바닷가를 놀러 가면요. 이 커플들이 막 나잡아봐라 하면서 쫓아가는 거 있죠. 자,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이 나잡아봐라 하면서
엄청 빨리 뛰면 여자친구가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우리 헤어져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좌가 돌아야 하는데 이 회전 자기장이 1초 동안 60번을 도는 거예요. 60번. 그럼 이 계좌가 지금 이 손가락도 이거 안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이 질량을 가진 물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정지한 물체는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움직이려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는 특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좌가 처음에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이 회전 자기장이 돌아도 처음에 계좌는 움직이지 않겠다. 난 가만히 있겠다고 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 바로 기동 토크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즉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관성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회전 자기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1초 동안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0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데 계좌가 돌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전 자기장이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계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처음에 기동을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좌가 어느 정도 움직이면요, 움직이고 있을 때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이 회전 자기장을 아무리 빨라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는요, 기동법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동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동기 전동기의 기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기 기동법이 있습니다. 자, 이 자기 기동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을 사용하냐? 바로 제동 권선이란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동 권선. 자, 이 제동 권선이 무엇이냐면요, 이 제동 권선은 계좌에 이런 식으로 추가로 권선을 이렇게 감는 것을 우리는 제동 권선이라고 하는데, 이 제동 권선에 의해서 초기에 우리가 회전 자기장이 발생을 하면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좌에 회전력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자기 기동법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제동 권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회전력을 공급을 해주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는 이 동기기에서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요, 사실 몰라요. 지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뒤에 동기기에서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동기기를 배우고 이 내용을 다시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이 동기 전동기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자기 기동법을 사용을 하고 제동 권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전력을 제공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요, 이 계좌를 그냥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유도 전동기 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유도 전동기로 이 계좌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좌에다가 이렇게 유도 전동기를 설치를 해서, 이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인덕션 모터라고 해서 이렇게 IM의 약자를 따게 되고, 이런 인덕션 모터가 회전을 하니까 이 계좌가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줘야 할 거는요, 이 유도 전동기법에서 이 유도 전동기도 결국 전동기지 않겠습니까? 이때 유도 전동기에 극수가 있는데 이 극수는 동기 전동기 극수를 P라고 했을 때 유도 전동기 극수는 두 개를 뺀 P-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의 극수가 두 개가 더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이 유도 전동기의 극수가 두 개를 적어야 하냐? 이 내용도 뒤에 유도기의 원리를 배우고 나면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에 있어서 유도 전동기를 돌리는 유도 전동기법이 있고, 이 유도 전동기의 극수라고 하는 거는 동기 전동기의 극수의 두 개를 뺀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동기 전동기의 극수가 4극이면요, 유도 전동기는 2극이 되고, 동기 전동기가 6극이라면 유도 전동기는
사극이 되어야 한다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이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제동건선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게 시험이 나오냐? 계좌회로를 단락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이 제동건선에 의해 이 자기기동법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계좌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여자기가 달려있죠. 여자기가 달려있는데 초기에 기동을 할 때는 이곳을 단락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 개방을 시켜야 한다가 보기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개방을 시키게 되면 안 된다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왜 그러면 우리가 개방을 시키면 안 되냐? 왜 개방을 시키면 안 되냐면요. 자, 우리가 이 자기기동법을 통해서 이 계좌를 돌려주게 되면요. 계좌를 돌려주게 되면은 이곳에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린 계좌회로도 권선이 감겨져 있죠. 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때 이 계좌회로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전기자기학 시간에도 어떻게 배웠냐? 바로 N에 D, T분의 D, I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개방을 시켰어요. 개방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좌회로의 권수는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이 주변에 기전력이 만들어질 때 이 계좌회로의 권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방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곳에 발생한 기전력이 고스란히 코일에 걸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계좌회로는 우리가 기동을 할 동안 단락을 시켜줘야 한다. 단락을 시켜서 이 코일의 고전압이 유기되지 않도록 우린 꼭 단락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락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기동법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회전을 하게 되고 NS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 제동건선은 분리를 하고요. 제동건선을 분리를 하고 이제 다시 여자기에 의해서 우리가 전원을 공급해서 이 계좌가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이게 바로 자기기동법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건요. 우리가 꼭 이 제동건선으로 인해서 기동을 할 때 계좌회로를 단락해줘야 한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동기전동기의 기본 원리와 그리고 이것에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동기전동기의 V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전동기의 V곡선을 배우기 전에요. 이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기전동기의 V곡선이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동기전동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V곡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V곡선은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P와 V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이 출력과 전압이 일정할 때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계좌 전류와 그리고 전기자 전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 이것을 바로 동기전동기의 V곡선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요, 가로축이 바로 계좌 전류 IF가 되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전기자 전류 IA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V곡선이에요. V곡선. 그러니까 이 곡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V의 형태를 나타내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V곡선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가장 낮은 지점, 이 낮은 지점이 바로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인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이게 바로 역률이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좌측은 바로 L로서 리액터로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역률이 1인 기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C 성분으로, 그러니까 콘덴서로 동작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L은요, 우리가 지상이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C는 진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 L일 때는 계좌 전류가 지금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부족 여자라고도 말을 하고요. 반대로 역률이 1인 기점을 기준으로 계좌 전류가 커지면 이때는 과여자로
동작을 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계좌 전류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계좌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자속이 증가를 하죠. 이때 자속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여자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좌 전류가 작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족여자, 그리고 계좌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과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역률 1인 기점을 기준으로 L로 동작을 할 때는 계좌 전류가 작을 때는 지상이고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다르게 말하면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된다. 반면에 1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과여자로 동작을 해서 우리가 콘덴서, 진상 전류, 다시 말하면 앞선 전류가 흐른다. 이게 바로 V 곡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기전동기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계좌 전류에 따라서 어떨 때는 L로 동작을 하고 어떨 때는 C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V곡선이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이 V곡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그려져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곡선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때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지점, 이 전기자 전류가 가장 적은 곳이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1인 것은 동일한데 우리가 이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전기자 전류의 최소 지점은 어때요? 같이 올라가지게 되죠. 그 말은 결국에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곧 부하다라고 했었죠. 부하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하가 더 많아진다. 부하가 더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요. 바로 교재에 있는 내용과 지금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죠. 역률이 1일 경우에는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된다. 맞는 얘기고 우리가 과여자 시에는 콘덴서로 동작을 해서 진상 전류 또는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고 반면에 부족 여자로 동작을 했을 때는 우리가 L성분, 리액터로서 지상 전류 혹은 뒤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하가 클수록 곡선은 위로 향한다. 부하가 클수록 전류가 커지니까 부하는 곧 전류니까 부하가 클수록 전류는 다시 곡선은 증가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동기조상기란 것이 있어요. 동기조상기. 이 동기조상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동기조상기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동기전동기의 특성 중에 우리가 L과 C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럼 이 동기조상기는요. 이 동기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을 시킵니다. 무부하로 운전을 시켰을 때 내가 L도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C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송전 계통에 있어서 뭐 L이 너무 증가를 하거나 L이 이렇게 너무 증가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C성분이 너무 많아서 자속이 더 계속 커지는 이런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할 때 우리는 이 동기조상기를 설치를 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L이 너무 많을 때는 C로 동작을 해서 이 L성분을 줄여주게 되고요. 반면에 이번엔 C성분이 너무 많으면 이 동기조상기를 설치해서 L로 동작을 하게 되면 이 C성분을 줄이게 된다. 이게 바로 동기조상기가 되고 동기조상기의 역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V곡선까지 해봤고요. 지금 교재 뒤로 넘기시면은 이 동기전동기에 전기자 반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기자 반작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죠. 우리가 모를 때는 항상 한 가지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C 그리고 발 그리고 증자를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발전기일 때 발전기에서 C부하는 증자 작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L이 있고 그리고 R 성분이 있을 때 R은요 모두 교차, 자화 작용으로 동작을 한다 했고 L 성분은 반대로 감자 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발전기였어요. 그러면 전동기는 이 발전기와 반대가 되겠죠. R 성분은 동일하게 교차, 자화 작용이 되고 그리고 L 성분일 때 L부하일 때는 우리가 감자가 아니라 전동기는 증자가 되고 C부하일 때는 반대인 감자가 된다. 이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 동기 전동기에서도 똑같이 다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특성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장점에 속도 1,
다시 속도는 일정하다. 동기 속도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역률이 조정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성 중에 역률이 1로 써도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1일 때의 계좌 전류를 가하면 우리가 역률이 1이 되니까 우리는 이 동기 전동기를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단점은 우리가 기동 토크가 없다라고 했었죠. 기동 토크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기동법 그리고 유도 전동기법을 사용해서 기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용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요. 이 동기 전동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짧죠? 굉장히 간결하게 끝이 났는데 이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요. 동기 전동기에서는 틀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지금 뒤에 동기기의 난조 및 안정도 증진법이 있는데 칠판 지우고 한번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난조와 안정도 증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난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난조라는 거는요. 이 용어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요. 이 단어를 꼭 한 번씩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운동이든 아니면 뭐 게임이든 친구들이랑 내기를 하다가 지면요. 꼭 하는 변명이 있어요. 우리가 꼭 지면은 그 진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였어. 내가 원래 평소엔 잘하는데 컨디션 난조라서 진 거야. 라는 말을 꼭 하시죠. 그때의 난조가 이 동기기의 난조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기기에서의 컨디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항상 동기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동기기에서의 최상의 컨디션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동기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동기 속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속도가 변화하는 이런 진동을 이렇게 진동하면서 속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난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난조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 좋은 녀석이죠. 동기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기기에서 난조를 발생시키는 그 원인은 무엇인지 난조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발생 원인. 자, 첫 번째로 부하의 변동이 클 때 난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동기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동기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부하가 적어지게 됩니다. 적어지게 되면 우리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빨라졌다가 다시 동기속도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로 동기속도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작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동기속도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 변동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난조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부하 변동이 클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바로 관성 모먼트가 작을 때 우리는 난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관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관성이 뭐였어요?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성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관성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동기속도, 이 동기계는요. 동기속도로 계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커서 이 동기속도로 계속 꾸준히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성 모먼트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 동기 속도로 유지하지 못하고 속도가 자주 변화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난조가 발생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조속기가 예민하면 난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속기라고 하는 거는요. 속도를 조정하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동기속도에서 속도가 변화를 했어요. 이때 다시 동기속도로 바꿔주는 것이 이 조속기의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속도가 다른 색깔로 속도가 아주 조금 변화를 했어. 이 경우는요. 그냥 다시 NS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조속기라고 하는 것이 속도가 조금 바뀌었던 것을 이거를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속도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동기 속도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요. 부하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감소를 해도 계속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속도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난조가 자주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속기가 너무 예민할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에 고조파가 있을 경우, 고조파가 유입될 경우에 우리는 난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고조파는요, 저희가 계속 안 좋은 녀석이다라고 했었죠. 뭐 기전력에 고조파가 들어있으면 파형이 예쁘지 않게, 파형이 나쁘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런 고조파 역시 이 난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결책 첫 번째, 부하 변동이 너무 크면요, 우리가 부하 변동이 너무 크면 바로 제동 권선이란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난조를 방지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제동 권선을 앞에서도 배웠죠. 제동 권선은 우리가 기동법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추가로 또 난조도 방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개념이 시험에 출제가 정말 많이 되니까 이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동 토크를 발생해주고 또 난조를 방지해준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로 우리가 이 직류기에서는 우리가 보상건선이란 것이 있었어요. 자, 이 보상건선이 뭐였죠? 바로 전기자 반작용을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제동건선은요, 난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됩니다. 가장 유효한 방법이 바로 제동건선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제동건선과 보상건선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장난을 칠 수가 있으니까 이 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관성 모먼트가 너무 작을 때 우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플라이 휠이란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플라이 휠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전동기가 있으면 이 전동기에 추가로 강철로 된 바퀴를, 플라이 휠이죠. 바퀴니까 이런 강철로 된 바퀴를 달아서 이 전동기가 회전을 할 때 플라이 휠도 같이 회전을 해서 우리가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관성은 더 커지니까 플라이 휠이 관성 모먼트를 키워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니까 이 조속기가 덜 예민할 수 있도록 조속기가 덜 예민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정해준다가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변한 거는 이 조속기가 동작을 하지 않도록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계좌에 고조파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하냐? 바로 단절권. 동기기에서 우리가 건선법 단절권과 그리고 분포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분포권.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분단 국가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유기기전력은 비록 떨어질 수 있어도 파형을 개선하고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난조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해결책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안정도 증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기에 있어서 이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첫 번째로 우리는 단락비가 커야 합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동전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동기 임피던스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으로 들어가는 전압 강화, 그리고 전압 변동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전압 강화가 줄고 전압 변동률이 줄고 또 전기자 반작용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동기기에 있어서 안정도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게
작아지면 안정도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결국에 이 단락비가 크다는 거와 같은 이유가 되겠죠. 단락비가 크면 동기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요. 자, 세 번째로 무엇이 있냐? 안정도에 바로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키게 되면 안정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관성 모멘트가 크면 동기 속도로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안정도 역시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 자, 이때 이 신속한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서서 우리가 조속기가 예민하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조속기가 신속한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실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동기 속도에서 속도가 크게 떨어질 경우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때 속도가 크게 떨어지기 전에 이 구간에서 바로 동작을 해서 속도를 바로 올려서 동기 속도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민한 거와는 조금 거리가 멀죠. 자, 그래서 이 조속기를 신속하게 동작해서 안정도를 올릴 수 있다가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소금 여자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속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빠르게 응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는 자속을 공급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빠르게 응답해서 자속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기발전기에 유기기전력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이 유기기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바로 계좌에서 자속을 만들어서 자속을 공급해서 이 유기기전력을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자속을 빠르게 공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안정도 증진법 대책 중에 하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요. 정상 리액턴스가 작아야 합니다. 자, 이 정상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우리가 이 동기 임피던스 있죠. 이 동기 임피던스 안에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는데 이 정상 리액턴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기 임피던스가 작은 것과 동일하니까 동일한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이번에는 영상과 역상 리액턴스는 다시 교재에 지금 영상 및 역상 임피던스죠. 리액턴스가 아니라 영상 및 역상 임피던스가 이번에는 커야 할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는 작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임피던스가 작아야지 우리가 단락비가 커지고 안정도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왜 영상과 역상 임피던스는 커야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영상과 역상은요,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임피던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지락전류가 흘리죠. 지락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락전류가 작은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지락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메 법칙 Z분의 V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임피던스가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영상 및 역상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고 이 값이 크게 됐을 때 우린 지락전류가 작아지니까 안정도가 올라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도 증지법까지 잘 정리를 해봤고 이렇게 동기기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자, 이 동기기는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동기 전동기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